21번부터 26번까지 지문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가 일단 굉장히 길었고요.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경제 지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 단락 구분부터 분단 구분부터 해주시고 계속할게요. 첫 번째 문단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뭐를 내려줬어? 파생상품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뜻이 나왔죠? 뜻이 뭐야?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얘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래. 아, 그러면 파생상품이라는 건 금융상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봐. 이때 기초자산이라는 건 농축산물이 될 수도 있고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의미하고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의 가격 변화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 선생님 두 번째 단락이 잘못 썼네. 그럼 그다음 파생상품의 뜻을 1번 단락에서 이야기를 쭉 다 해줬어. 파생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그 미래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 가격이 변화하게 되는 거, 그게 반영되는 거, 이걸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그러면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거래 대상의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 아, 만약에 나의 기초자산이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익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기초자산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나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파생상품이야. 자, 그럼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 이러하니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대상을 팔려는 매도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거래 대상을 사려는 매수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지금 1,000원에 사고 싶은 어떤 기초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물건 A가 있는데 이 A가 나는 지금은 1,000원이지만 미래에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800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미래,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은 어때? 매도하는 사람은 1,500원에 팔고 싶을 거고 사는 사람은 800원에 사고 싶을 거야. 그러면 이거야. 매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1,000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더 오르면 어떡해? 아쉽지. 그 다음 사는 사람은 이거야. 내가 1,000원에 사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800원에 떨어졌을 때 혹은 지금 안 사고 만약에 1,500원으로 나중에 더 오르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케이.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 즉 매수자와 매도자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기초자산을 요 조건이야. 여기 관로해 둘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여기가 중요하겠다.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계약 체결 시점이다. 현재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즉 계약 만기 시점에 그 계약을 정말로 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 계약을 통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5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간에
나는 그걸 미래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사겠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미리 정해 놓는 거야. 걔가 1,500원이 되더라도 나는 나한테는 1,200원에 팔아야 된다. 만약에 그 물건이 800원이 되더라도 나한테는 1,200원에 팔아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걸 약속하는 것이야. 자, 계약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대.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기업 선도라는 파생 상품이 이러한 계약으로 기능을 하였대. 자, 그럼 기억이라고 선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문제에 나올 거야. 그럼 어디에? 22번에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기억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 선도라는 파생 상품이 이러한 계약으로서 기능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이 뭔데? 현재의 가치로 미래 특정 시점에 얼마에 하기로 약속하는 거. 현재. 계약 체결은 현재 하지만 가치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와서 정하는 거야. 자, 이 파생 상품이 이런 계약으로서 기능을 하였대. 자, 파생 상품 기능으로 했던 기억 선도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선도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 인도하는 현물 거래와는 형태가 달랐지. 계약을 하자마자 우리는 자, 시장에서 계약을 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 돈을 주고 물건을 가지고 오잖아. 현물 거래를 하지. 그치? 자, 그런데 형태가 달라. 선도는. 그래서라는 거 나오면 뒤가 중요하지. 선도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등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나는 만약에 지금 5월 10일인데 5월 20일 날 이 물건이 1,500원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1,000원이 아니고 1,500원에 팔고 싶어. 근데 매수하려는 애는 이게 아니고 더 비싼 가격 하기가 어려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아니고 이 시점에 내가 진짜 그게 필요하니 나는 1,300원에 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해 당사자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던 거지. 또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위험이 높다는 불안정성이 늘 있었대. 자, 그럼 선도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단락이지.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니은 나왔네. 자, 뭐가 나왔어? 선물이라는 것이 나왔대. 자, 그럼 기억과 니은에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2번, 3번 단락을 가지고 22번 체크 되겠다. 그치? 계속 볼게.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이 나왔어. 이 문제점이 해결된 거지. 그러면 기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니은은 이걸 해결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너희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빨리 찾아놓고 봐야 된다. 자, 계속 볼게.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보세요. 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게 된 19세기 중반부터 시기가 달라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이 나타났어. 그럼 니는 선물이야. 선물은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 만기점을 도래한다는 점에서는 선도와 동일하대. 공통점. 우리 찾았어. 그치? 공통점. 현재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거야. 계약은 현재 하지만 실제 거래는 언제 일어나? 미래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동일해. 자, 하지만 나왔지? 그 뒤가 중요하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얘들 차이점은 뭐냐면 니은은 거래소가 있어. 공인된 거래소가. 기억은 있어 없어? 없더래. 됐어? 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거래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 자, 그럼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자.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자, 거래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 첫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었어. 둘째, 매개적 역할을 해줬대. 셋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대. 자, 이것을 통해서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어 계약 만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가 어떻게 됐대? 활발해졌대. 이 거래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 장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대. 그래서 그 결과 선물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단이자 현재의 이익 창출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활성화되었대. 아, 투자 수단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었대. 뭐 덕분에? 거래소 덕분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었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갈게. 4번 단락. 선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럼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될 필요가 있었나 봐.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있었다고 했잖아. 거래소에서. 그 제도적 장치로는 자, 뭐 되어 있어? 반대 거래, 증거금, 일일 정산 등이 있다. 뭐 나와 있니? 어떻게 되어 있지? 나열되어 있지. 그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뭐가 나와? 그렇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뭐 한다는 얘기야. 설명해 준다. 선생님이 이거 계속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얘들을 하나하나 또 체크해서 봐야 돼. 문제 나왔을까? 나왔을 수도 있고 선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 또 볼게. 안 나왔을 수도 있어. 선생님 뒤에 문제를 안 봤기 때문에 너희랑 지금 같이 푸는 입장이야. 자,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 정산 등이 있어. 반대거래는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치야. 아, 반대거래는 이제 뭐야? 우리가 만기가 되기 전에 거래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야. 거래를 하게. 만기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더래. 자, 이게 반대 거래야. 나왔지? 자, 이를 통해 그러면 이가 뭔데? 반대 거래. 반대 거래를 통해서 선물 거래 당사자는 바뀌겠지만 정해진 가격과 수량의 기초 자산을 만기 시점에 인수인도하는 계약 자체는 뭐가 돼?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 반대 거래는 뭐냐면 내가 A랑 B가 처음에 오늘 계약을 했어. 근데 만기는 한 달 뒤야. 자, 그런데 그 중간 한 보름쯤 지났더니 A가 지금 자기가 이제 이걸 유지해 갈 수가 없겠는 거야. 그래서 C한테 이 선물 거래를 넘겨. 그럼 C는 그걸 받아서 B와 거래를 하는 거지. 되겠니? 이렇게 그럼 A와 C 사이에는 뭐가 일어난 거야? 반대 거래가 일어난 거야. 되겠어? 그러면 A는 이제 빠지는 거야. 이 계약에서. B와 C가 만기일 날 실제 거래를 하는 거지. 이게 반대 거래야. 됐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증거금은 두 번째 나왔죠. 증거금은 하고 이야기 나왔다. 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보증이야. 그러니까 내가 증거로 한 달 뒤에 거래할게요. 나한테 꼭 팔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그 거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확실히 이행한다는 그 증거로 나한테 뭐 총 1,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00만 원을 뭐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대표적인 개시증거금 있고 유지증거금이 있어. 아, 여기서 또 뭐 됐어? 또 아이고. 또 뭐 됐어? 열거됐지. 그러면 이 열거된 거 다시 또 어떻게 할 거야? 각각에 대해 설명할 거야. 개시증거금은 바로 나오잖아. 개시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이제 시작할 때 하는 증거금이야.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에 기초자산의 가격의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이에요. 아, 그러면 체결 금액은 개시증거금은 좀 더 적고 유지증거금이 훨씬 더 많대. 됐지? 유지증거금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이야. 일일 정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일 정산 어디 있었어? 여기 위에 있던 거 다시 이제 간 거야. 일일 정산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당일의 거래 마감 시점의 가격으로 선물 거래 당사자 손익을 계산해서 증거금에서 차감돈을 가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내가 A, C가 한 달 뒤에 30일 뒤에 거래를 하기로 선물 계약을 했어. 자, 그런데 날마다 이제 주식을 생각을 해보자, 주식을. 자, 그런데 그 주식이 30일 뒤라고 했지만 하루하루
날마다의 그 주식 가격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 현재 시점에는 1,000원이었어. 근데 나는 30일 뒤에 내가 그것을 1,200원에 뭐 사겠어, 뭐 팔겠어. 왜냐면 주식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1,200원에 살게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아마 내 주식은 1,500원 정도가 될 거야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1,200원에 살게요라고 했고, 파는 입장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팔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를 했다. 그런데 날마다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1,100원, 어떤 1,200원 실제로 될 때도 있고 1,300원 될 수도 있고, 그랬다가 다시 뭐 7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럼 그 날마다의 그거를 계속 계산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날의 이익 손익을 계산을 해서 그 증거금, 내가 뭐 여기서 뭐 1,000만 원을 맡겨놨는데 그중에서 유지증거금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생겼어. 그럼 여기서 얘한테 A 씨한테 조금 더 주는 거고, 만약에 손해가 생겼어. 그럼 여기에서 뭐 까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래. 자, 그렇게 해서 가산하는 장치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설명을 너희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글을 읽는 힘을 가져야 되잖아. 구조를 찾는 힘. 그지? 글 구조를 어떻게 봐야 돼? 지시어. 잘 봐야 돼. 자, 지시어 봐봐. 이를 통해. 이가 뭐야? 일일 정산. 이것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들은 매일매일의 손익을 따져가면서 반대 거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너무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내가 이거 다음에 거래를 하고 싶겠어? 아니지. 이거 가치가 떨어질 걸 내가 왜 사? 그치? 그래서 너무 날마다 떨어지니까 나 중간에 반대 거래를 해버릴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한편 일일 정산의 결과 특정 거래자의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유지 증거금으로 1,000만 원을 해놨는데 일일 정산으로 매일매일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서 계속 그 이익을 뺐어 하다 보니까 빵이 됐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더 넣으세요. 요구할 수도 있대. 이것을 마진콜이라고 이야기한대. 이게 넣었던 1,000만 원이 빵이 돼서 돈 더 필요하니까 더 넣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마진콜이라고 이야기한대. 그치? 자, 그 다음 계속. 이러한 마진콜은, 이러한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마진콜을 받은 당사자 일일 정산이 불가능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납부를 계속 해야 된대. 선물이 얘들아, 주식하다 보면 그래서 위험한 거야. 뭐 크게 벌려면 크게 벌 수도 있는 게 선물이기도 한데 그렇대. 자, 5번째 단락할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과 반대 거래 시점에서의 손익 계산 방법을 파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5번째 단락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니까 이 구체적인 예를 왜 굳이 넣었겠어? 이것과 비슷한 상황의 다른 상황을 주고 문제에서 이럴 때는 손익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너희가 파악해봐 라는 문제를 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볼게. 손익계산 방법을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A가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언젠지는 몰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가격으로 사겠다는 계약.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파생상품이 되는 거지. 그것을 선물을 B와 체결을 했대. 이런 걸 선물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아이고, 어머, 소리. 왜 이렇게 그렸지? 볼게. B와 체결했어. 그럼 이걸 여기다가 적어보려고 하다가. 자, A와 B가 지금 계약을 했어. 그럼 A가 뭐 하는 사람이야? 사겠다는 사람이지.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은 현재지만 거래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미래에 일어나는 거야. A와 B 사이에서 사는 사람은 A야. B는
사람이겠지. 주식을. 그치? 자, 이렇게 했는데 B와 체결을 했어. 근데 이것은 곧 A가 B에게 그 계약, 즉 선물을 산 것을 의미해. 얘는 선물을 샀어. A가 샀어.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한 주식 한 주당 가격이야. 그러면 미래의 가격인 거야. 만기 시점이라는 건 계약 만기 시점은 미래야. 거래를 실제로 할 때의 주식 한 주당 가격이야. 만약 이 가격이 만기 시점까지 유지된다면 A의 손익은 계약 만기 시점의, 자, 이걸 잘 봐야 돼.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것에 거래 승수를 곱하고 어도도도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해보는 거지. 만기 시점의 만기 주식,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다가 뭐를 빼야 된대? 계약할 때를 빼야 된대. 계약 주식. 계약할 때 그 주식 선물 가격을 빼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 거래 승수. 거래 승수라는 건 뭐냐면 표준화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뭐 수치가 있대. 근데 이것까지 내가한테 물으면 그게 얼마예요? 모르겠어. 그냥 그렇대.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이 곱한 거에다가 다시 곱하는 거야. 뭐를? 계약수. 그럼 뭐 계약 수량이겠지? 단위 한 단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나 봐. 그렇게 된대. 그럼 이게 A의 손익이래. 됐지? 자, 그 다음 B의 손익은 반대. 그러면 A가 손해를 많이 보면 B는 이익이고 A가 이익을 엄청 많이 보면 B가 손해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반대 거래를 하는 거지. A가 이거 보니까 계속 하락해. 내가 계속 못하겠어. 그래서 A가 C랑 반대 거래를 했다. 근데 반대 거래가 너희가 그 사이에 읽었을 때 까먹을까 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 자신이 보유한 선물을 파는 이 선물을 팔았어. C한테. 반대 거래가 이루어져 A와 B 사이의 선물 거래가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러면 A의 손익은 그러면 이거 굳이 이야기한다는 건 이런 상황을 지금 뒤에서 문제에서 만들어줄 거란 얘기야. A의 손익은 A가 B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A의 손익 계산 방법에서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이때에 이제 C한테 넘겨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 A의 손익 계산 방법은 계약 만기 주식을 여기를 반대 거래한 시점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거래를 하는 그때의 그 당시의 주식 가격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때 B의 손익은 A의 반대래.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A는 선물 계약에 따른 만기 시점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B에 대한 의무를 다 누구한테 넘겨? C한테 넘겨. 그러므로는 D가 중요하지. 선물 계약의 만기 시점이 되면 C는 계약을 누구랑 B랑 계약에서 정한 대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정해진 기업 수량으로 B에게서 이제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그리긴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 얘들아. 근데 이렇게까지 뭐 점점 이제 색칠하는 것들이 뭐 많이 이렇게 옆에 쓰고 이런 것들은 없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간단하게 썼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볼게요. 21번부터 볼게요.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물었어. 파생 상품의 전망. 자, 그러니까 이러므로 전망이라는 건 앞으로 파생 상품이 굉장히 좋으니까 해라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는 지금 그것이 있다 없다? 없어. 그죠? 그럼 답 1번인데? 없었어. 그치? 근데 파생 상품의 종류는 선도가 있었고요. 선물이 있었어요.
나왔지. 자, 그다음 파생상품의 정의는 어디에 나왔었어? 1번 단락에 나와 있었지. 파생상품의 기능은 어떤 역할이 있는데 안정성을 뭐 부여해주고 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대. 그게 2번 단락에 나와 있지 않았어? 자, 그다음에 파생상품의 등장 배경? 그거 역시 2번 단락에 있었지. 안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치? 뭐? 2번 단락의 셋째 줄에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런 말들이 나왔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21번에는 1번만 답이 되겠어. 자, 그럼 2번 볼게. 22번 볼까? 조금 확대를 할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기억 니은 보면서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잘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 기억은 선도였고 니은은 선물이었지. 그러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체크를 해라. 얘들의 어떤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뭐였냐면 니은은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럼 기업과 니은은 모두 공통점.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파생상품의 하나니까. 동일한 거야. 기업은 니은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할 위험이 높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선물이 등장했다라고 나왔지. 그게 나왔고.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에 거래한다는 거야. 미래에 그거에 대한 그 기초자산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한다는 계약이야. 맞지 않아? 맞아 보이지? 근데 선생님, 그거는 선도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얘들의 기본 개념이 뭐였어요? 계약은 현재 하지만 그걸 정해놓은 것을 미래에 거래한다는 거야. 이건 둘 다의 달리가 아니고 공통점이지. 답은 몇 번? 3번 되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니은은 기업과 달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정산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라고 우리 여기다 관로하면서 4번 단락에서 체크하면서 봤던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니은은 기업과 달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의 매개적 역할은 거래소에서 이루어져서 차이점 바로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답은 22번에 3번. 조금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럼 그 다음 23번부터 뭔가 복잡해 보이면서 그래프도 보이고 그렇게 하죠. 자, 2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2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뭐 이런 이야기는 4번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4번 단락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계약 체결 T1 시간에 했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개시증거금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잔고가 어떻게 됐어? 쭉쭉쭉쭉 떨어져서 유지 증거금 아래로 떨어진 시점이 S2에 T2에 해당하는 거고 S2가 된 거야. 그러면 아마도 이때는 우리 유지 증거금보다 떨어지면 뭐를 부른다라고 했냐면 마진콜이라는 걸 부른다라고 네 번째 단락에서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추가 납부를 요구를 한답니다. 뭐 이상이 되도록?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유지 증거금보다 떨어지면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추가 납부를 요구를 한대.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하면 자, 다시 S2가 된 이 T2 타이밍에 이때 뭐가 올 거야? 마진콜이 올 거고 마진콜을 하고 T3 시간이 됐는데 TS3을 개시증거금으로 올라갔지. 왜냐하면 마진콜이라는 건 개시증거금까지 돈을 잔고를 만들어라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넣었더니 이때 뭐를 받았을 거야? 다시 일일 정산을 받았겠지. S2에서는 유지증거금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마진콜은 받고 일일 정산은 못 받았을 가능성이 커. 그치?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1번부터
T0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 들어갔으니까 이제 선물 거래 시작을 했을 거야. 맞아. T0에서 T1이 되었을 때, 하루 지났을 때 하락했어. 1일 정산에서 손해본 거 차감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차감돼. T1에서 S1이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T1에서 유지증거금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거래 유지 되겠지. 자, 그랬는데 우리 여기 체크 표시했잖아. T2에서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밑에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입금하라는 마진콜이 발생한다. 이것만 읽으면 맞아 보여. 그런데 얘들아 여기 봐봐.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돈에서 뭐를 빼래? S2를 뺀 만큼, S2만큼 뺀 만큼. 그럼 여기서 요만큼만 입금을 더 하는 건데 그러면 개시증거금이 되겠어? 유지증거금까지밖에 통장잔고가 안 올라가겠지. 그러면 우리는 개시증거금까지 통장잔고를 올려야 돼. 그치? 그러면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여기서 빼면 안 되고 S2를 뺀 만큼 어디에서 빼야 돼? 그렇지. 거래래. 미안해. 개시증거금. 이 유지증거금을 뭐라고 쳐야 돼?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S2를 뺀 만큼 추가로 입금해야 개시증거금만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헷갈리게 문제 나왔네. T2에서 S2보다 높아진 금액인 S3은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됐으니까 1일 정산 됐겠지.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갈게. 자,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자, 그럼 보기에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주겠다라는 얘기야, 너희한테. 자,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대. 선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시증거금만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선물 거래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대신에 내가 한 달 뒤에 1000만 원치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선물 거래야.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일 정산이 되잖아, 얘들아. 그럼 계속 이게 높아지고 게다가 일일 정산할 때 손익 그거 할 때 우리 승수를 곱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곱하게 되니까 그 가격 변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수익을 얻게 되지. 그래서 뭐 10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없지만 이 1000만 원치를 내가 먼저 이 개시증거금의 이 전체 1000만 원의 일부인 100만 원만 가지고도 시작하게 만드는 게 선물이라는 거거든. 돈 전체가 없이 개시증거 시작하는 요 정도 증거금만 있어도 거래 자체를 틀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1000만 원치를 사고 싶은데 나는 지금 뭐 100만 원 혹은 500만 원만 가지고도 1000만 원치에 해당하는 그 거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 그거야. 그러나 반대로 이거 손익은 어떻게 돼? 이거 얻는 만큼 떨어질 수도 있지. 왜? 우리 아까 1일 정산했을 때 방금 위에서 봤지? 거래가 계속 떨어졌어. 그럼 계속 차감되다가 돈 더 넣으세요, 더 넣으세요 하다가 결국에는 돈이 미래에 뭐 5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될 가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5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야. 그치? 그럼 몇 배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개시증거금을 계속 꾸준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었는데 그치? 그래서 뭐 안 될 수도 있잖아.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울게. 자, 그래서 큰 뭐를 얻을 수도 있어? 손실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선물 거래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가지고도 내가 미래에 많은 뭐 그 수량을 곱한 것만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그렇대.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래.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 이전에 물품을 인수하니 계약 이전에? 아니요. 계약하고 나서 이후에 현물 거래 한참 후에 일어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만기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 아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만기 때 우리는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 게다가 안정성이 확보돼?
아니 이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니까. 안정성은 아니야. 그다음 개시증거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거지. 그치? 개시증거금이라는 건 계약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액수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액수의 뭐야? 이게 만기 때 우리가 이게 거래할 때 나중에 거래하게 되는 최후의 만기 때 거래할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4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몇 배의 수익 혹은 몇 배의 손실. 자, 그럼 발생하면 가치가 커진 기초 자산의 수량이 늘어나. 수량은 정해져 있어. 수량은 늘어나지 않아. 가치만 늘어나는 거야. 개시 증거금 줄어들어? 아니지. 이런 이야기 아니고 선물 가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됐니?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봤듯이 위아래로 막 떨어지고 막 이러지도 않았니? 주식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선물 가격은 개시 증거금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당사자의 손익은 전부되게끔.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24번에는 3번이 된다. 자, 그러면 24번으로 넘어갈게. 25번으로 간다. 24번이 아니고 25번. 자,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25번, 26번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상황을 줬어. 우리 아까 전에 A, B가 뭐 계약을 한다면 하면서 손익 계산을 해보자 하면서 5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내용이 상황을 지금 주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너희를 보는 문제로 나온 거야. 그치? 자, 한번 보자. 2000년 5월 10일 날 갑이라는 애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5번 단락에서 A에 해당하는 애겠지. 갑이 땡땡 기업의 주식을 한 주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6월 8일에 을에게서 사겠다는 5계약을 단위가 5개인가 봐. 5계약을 체결을 했대. 자, 그런데 5월 30일에 갑은 보유한 원래 6월 8일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 전 5월 30일 날 갑은 보유한 선물을 병에게 파는 반대 거래를 했어. 주식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대 거래를 했나 봐. 그리고 이 선물은 6월 8일까지 반대 거래 없이 요때 이루어진 게 이제 같다. 그럼 5월 30일 날 병이라는 애가 새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럼 이때는 누가 사야 돼? 역시나 여기서도 병이 누구한테 사야 되지? 을에게서 주식을 이제 사게 되겠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25번 뭐 떨어졌어.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5월 10일에 갑과 을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 왜냐면 갑이 사는 애니까. 그 다음에 을은 매도자가 되었겠지. 이건 맞아. 그죠? 자, 그 다음 매수와 매도가 뭔지는 알잖아, 우리. 그죠? 그 다음 2번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병이 이제 이때 반대 거래를 했잖아. 그럼 체크했어. 갑과 을 사이의 선물 관계는 청산되지. 그게 누구한테 가기 때문에 병과 을 사이로 이제 그 거래가 넘어가는 거니까. 3번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병에 대해서 선물에 이제 갑이 선물을 파는 거고 병은 갑에게서 사는 거니까 매수자가 되는 거지. 그다음 6번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 사이의 주식과 친구야. 갑과 을의 주식 관계는 이미 6월 8일이 아니고 언제 청산이 돼버렸어? 5월 30일 날 병한테 넘겨주면서 청산이 되었지. 그래서 6월 8일이 아니지. 그래서 25번이 4번이고 자,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을은 병에 대해서 주식의 매도자 을은 팔고 병은 주식의 매수자가 되는 거야. 선물을 파는 게 주식의 매수자가 되는 거야.
건지 이 포인트 잘 챙기시고 25번이 4번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26번으로 넘어갈 건데 숫자가 딱 나왔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기에서 위에서 문제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요거를 체크를 했었잖아. A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하면서 이렇게 나왔었어. 그치? 만기 주식 빼기 선생님 여기다 아까 전에 주식이라고 썼는데 여기 틀렸더라고. 계약할 때의 선물 가격. 처음에 이제 약속했던 그 선물 가격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그렇지 않아도 A는 A래. 값은 뭔가 손해를 좀 봤어. 그치? 그 다음에 쭉 또 가다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고 만약에 만기까지 갈 때 또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볼게. 갑이 5월 30일 병과 관대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의 손익은 얼마가 되는데 만약에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우리 만기까지 갔을 때를 먼저 좀 볼게.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만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기 썼잖아 우리가 만기 주식 빼기 계약 선물이네. 자, 그러면 볼게. 계산을 해보자. 만기 주식이 얼마였어? 7이잖아. 만기 날 7. 빼기. 선물 가격 처음 시작할 때 15였지. 15 뺐어. 그럼 거기다가 뭐를 곱해야 되는데? 거래 승수 10주. 거기다가 계약 단위가 5개였으니까 거기 다시 5를 곱했어. 자, 계산하자. 15 마이너스 몇이야? 3, 8 곱하기 80 5 그러면 8, 5, 40 400이네. 그쵸? 자, 그러면 만기까지 갔으면 마이너스 400 됐을 거야. 답 2번.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50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계산을 했는지 사실 이건 2번 체크하고 여기가 풀 때는 넘어가야지 언제까지 풀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도 선생님은 이제 한번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한번 풀어볼까? 그럼 여기만 어디만 바꿔준다고 주면 된다고 얘기했냐면 여기 7을 뭘로 바꿔주면 돼? 병과 거래할 때의 이때의 주식 가격으로 바꾸면 된다. 맞니? 반대 거래 이루어져 반대를 했다면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대. 그게 어디에 있어? 여기 있네. 체크했었네. 이루어진 시점에 선물 가격으로 바꾸면 된대. 그럼 몇 대? 이루어진 시점에 선물 가격 12. 그러면 12 빼기 15 그래도 마이너스야. 이 아저씨 어떡해. 너무 속상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0에다가 곱하기 5는 3, 5, 15, 150, 마이너스 150 되네.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됩니다. 26번까지 완료되었고요. 선생님 이제 막 풀이하고 막 설명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쭉 읽고 이렇게 문제가 여기에서 요즘은 어떻다고? 각 문단에서 다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단에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 나오겠구나. 이런 걸 짐작을 하면서 읽으라고. 알겠죠? 자,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